자, 어느덧 마지막 강연자이신데요. 네 번째 강연은 송기종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 1실장님께서 저축은행 과잉 성장의 부작용과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송기종 실장님은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국제평가실 실장, 금융평가실 2실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은행, 금융지주,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용평가의 평가 실무를 총괄하고 있죠. 역시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좀 과잉성장의 부작용과 리스크 관리 전략 이렇게 잡아봤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일단 첫 섹션에서는 저축은행 산업 현황 좀 말씀을 드리고 약간 아까 그 PF 사태, 저축은행 사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포함된 내용 잠깐 히스토리 정리해드리고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은 부동산 금융 리스크 점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망 및 결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황입니다. 잘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이제 저축은행은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주로 이제 PF 쪽 이슈 때문에 구조조정을 겪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자산 규모가 쭉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숫자도 많이 줄었고 현재 한 77개 정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79개인데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77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 당시에는 한 130개 정도가 영업을 했었고요. 자산 규모도 거의 절반 이상 줄었었습니다. 고점에 비해서.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제가 이제 과잉 성장의 부작용이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모든 금융업권 내에서도 이제 가장 빠른 성장 모델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연평균 17.6% 정도 자산 규모가 증가했고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2015년에서 22년 사이에 대출 채권 기준으로는 4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의 이제 저축은행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제 요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성장의 다이나믹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그러니까 조달 측면과 이제 그 운용 측면으로 보면은 가장 조달 측면에서 아까 높은 성장성을 이끌었던 거는 저금리 지속에 따라서 예금자의 이제 금리 민감도가 좀 높아졌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축은행의 조달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IT 기술 개발에 따라서 예금자의 수익률 탐색 기능이 굉장히 좀 개선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아무리 저축은행 예금이 높다는 걸 알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저축은행까지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인터넷으로 거의 5천만 원까지는 금방금방 이제 그 예금이 되는 이런 그 기능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그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퇴직연금을 통한 조달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축은행 예금이 거기에 상품에 들어가면서 그쪽을 통해서 많은 예금들이 이제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조달 사이즈에서 이제 그 돈만 그러니까 원하기만 한다면 거의 이제 제가 평가를 하던 시기에 아주 이제 그 레고랜드 사태 이전 시기를 보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를 조달하는지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장 목표를 올해 15%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달은 그냥 15% 쫓아오는 거죠. 조금 더 주느냐, 한 5bp 더 주느냐, 10bp 더 주느냐 이런 식의 이슈였을 뿐이지 조달 사이드에는 이제 전혀 영향이 없었고요. 그럼 그 반대편은 이제 자산 운용 사이드인데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자산 운용에 좀 용이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부가 이제 좀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중금리 대출 중심으로 한 이제 가인 신용 대출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한 이노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딧 뷰로가 이제 확산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수대 법칙을 좀 더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DSR 예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주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확대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확대한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엔 정부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대부업 쪽에 있었던 자산 그 대출들을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대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 이노베이션과 조달 환경과 겹쳐지면서 저축은행의 높은 성장성을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지금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동산 PF 쪽인데요. 그 부분 이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굉장히 좀 용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원하기만 한다면 좋은 상품들, 예전에 저축은행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굉장히 우량의,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는 굉장히 우량한 그 상품들, PF 상품들이나 이제 브리지 상품들을 좀 가지고 선별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거는 거의 좀 마지막 21년, 22년 이때 초반의 얘기인데 이제 개인 사업자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을 했었습니다. 예, 그 PF 대출이나 중금리 대출 쪽에 이제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시기에 이쪽 부분으로도 이제 주로 서울 시내,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아파트권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아파트 담보를 이제 후순위로 주면서 아파트 이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든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나름대로 괜찮은 대출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아무래도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 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가의 어떤 대출이라고 한다면 살집을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후순위라도 최선을 다해서 상환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12%에서 15%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꽤 상환 인센티브가 높으면서도 금리도 높은 이런 우량한 상품이라고 당시에 이제 저축은행분들은 생각했는데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모든 우호적인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금리는 당연히 아니고요. 저금리는 당연히 아니고 이제 조달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됐긴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과 부동산 금융대출, 그다음에 특히 개인 사업자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 연체율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현재 이제 저축은행의 좀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영업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수익이자 마진이 많이 축소됐고요. 대선 비용은 증가하면서 이제 수익성은 좀 악화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저축은행 분들에 대한 어떤 변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예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좀 나름대로 좀 조달 측면에서의 장점이라고 생각됐는데 이 레고랜드 시기가 굉장히 좀 독특했었습니다. 제가 캐피탈사나 저축은행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 캐피탈사나 이제 증권사들은 시장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는 너무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캐피탈사들은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상환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저축은행들은 이제 예금주들이 이제 내가 갈아타겠다고 하면 다 상환을 해줘야 되니까 조달금리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그 금융업권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올해 저축은행의 어떤 업권의 수익성이 가장 안 좋아 보이는데 그거의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다른 업권과 다르게 조달금리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이자 마진 부분은 이제 조금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인데 첫 번째 방향은 조달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운용금리를 좀 상승을 시킨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축은행 예금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산을 더 이상 늘릴 생각이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그 조달에 대한 경쟁도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어서 은행에 비해서도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은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앞으로 수익성 측면에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부동산 개발 금융 관련된 이제 대손 비용 인식과 관련돼서 아마 저희는 이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정도까지를 피크로 아마 그 인식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2023년 전반적으로 부진할 거고 2024년 1분기까지도 좀
부진한 실적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순이자 마진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수신금리 추이를 보면 이제 많이 좀 거의 이제 예금은행 수준으로 오히려 더 예전에 비해서 더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순이자 마진은 좀 많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산 건전성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까지 이제 연체율이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의 상승 부분의 상당 부분은 대부분 가계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고요. 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도 이제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작년 3분기까지의 어떤 실적들을 봤을 때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생각보다 연체율도 많이 안 늘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이렇게 많이 안 늘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부분의 인식이 지연돼 있기 때문에 만기 연장 형태로 숨어져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저축은행의 이제 제가 이제 저축은행 부동산 금융 이슈가 낮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데 비해서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의 큰 3대 축 중에 하나인 개인신용 대출과 그 개인사업자 후순위 주택담보부 대출은 연체가 발생하기도 쉽고 발생하자마자 계속해서 이제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의 이연이 불가능한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기 굉장히 잘 보여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의 대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신용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쪽에서 나온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쪽 부분들은 약간 피크아웃인가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승폭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도 이제 확신은 없고요. 좀 더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는 이제 부동산 금융에 대한 손실 인식과 이제 건전성 분류도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저축은행 말씀드릴 때 좀 많이 말씀드린 건데 예전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와 지금의 저축은행 사태를 이제 구분을 좀 해본다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나은가라고 하는 오히려 더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대주주의 증자 여력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이제 과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상위권사들이 다 이제 개인 대주주였었고요. 크게 증자 여력이 있는 그런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운영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상위권사들은 다 대부분 금융지주 계열로 바뀌어져 있고, 그다음에 해외 일본 이제 증자 여력이 약간 좀 아직까지 의심스러운 펀드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위사들의 그 증자 여력은 굉장히 커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 50-60% 정도 되고 이제 예전부터 쭉 영업을 하시던 이제 지방의 조그만한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이제 과거 형태의 지배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축은행 섹터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좀 과거에 대비로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증자 규모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되고 아마 올해도 아마 정책 당국이나 시장에서 증자 요청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섹터 리스크가 좀 다른 섹터로 전이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크 유동성 부분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유동성 부분에 대한 좀 경계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전적으로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충분한지 않은지는 이제 정말 스트레스 상황이 닥쳐봐야 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좀 유동성 상황들은 좀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오히려 또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금융 리스크 저축은행 섹터의 좀 특징,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적 지표를 좀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위험 지표 여러 가지를 좀 토대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PF,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금융색을 보면은 굉장히 1년 이상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규모 자체는 이제 감소는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단순한데 상환은 되는 거는 이제 많지 않고, 상환되는 것보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버려놨던 사업장들의 공사비 투입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아마 조금 늘었다고 보고 아마 피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업권별로 보면은 뭐 은행 보험이 많고 뭐 그다음에 이제 증권 캐피탈 이런 순위인데, 근데 총자산 내 비중으로 보면은 저축은행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총 자산 대비로는 한 16.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뭐 브릿지가 이제 위험하다는 건 저희가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건데 뭐 더 이상 이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왜 이제 저축은행이 좀 가장 많이 위험하냐면, 이게 이제 아까 20%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 룰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저축은행의 그 PF 리스크를 통제하는 수단이었고요. 저는 그냥 잘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의 이제 그 좀 PF의 특징은, 일단 PF만 보면은 약간 사업장이 작고요. 사업장이 작아서 주로 그 저축은행 분들끼리 클럽 딜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억 정도 사업장이면은 한 5개나 6개 정도 회사들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전체 브릿지, 그 전체 PF를 해주는 이런 방식의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이제 좀 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 이제 지금 그 저축은행의 PF 리스크를 많이 통제했던 거는 개별 회사별로 한도가 되게 작습니다. 한 100억? 120억? 제가 보기에 최대가 12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100억 정도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이상 투자를 하진 않으셨어요. 한 사업장들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PF 쪽은 뭐 여러 가지 양적 규제들이 있었는데, 이 소위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시점에조차도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금융권에서 아무도 정의하지 않아줬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축은행 분들이나 캐피탈사들은 이걸 다 토지담보대출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토지담보대출의 간평 대비 120%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여신으로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 간평이 그냥 매각 간평이 아니라 개발 간평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전제로 간평을 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면 그 값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토지담보대출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브릿지고요. 그래서 그 브릿지를 포함하게 되면 업권 중에서 부동산 개발금융, 저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금융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제 PF와 좀 혼돈을 막기 위해서요. 부동산 개발금융 규모는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개발금융 비중도 크고 사업 단계에서 브릿지의 비중도 큽니다. 다만 이제 중우손익 비중은 굉장히 낮은데, 그거는 이제 클럽 딜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다 이제 단일 순위로 해서 뭐 슬라이스를 쳐서 뭐 증권사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의 없고요. 투자 지역 중에서는 이제 비수도권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는데 이제 약간 수도권 근교에 약간 작은 사업장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주거용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뭐 오피스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냥 정리를 한 건데요. 요 부분, 요 부분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리스크 요거 할 때 이제는 아까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이 좀 회복되고 이러면은 좀 PF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아파트값 좀 작년 중순에 좀 회복될 때 아파트값 그럼 PF 리스크 좀 줄지 않을까 뭐 그랬었는데 이제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브릿지나 그 부동산 PF에서 수도권의 아파트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고요. 굉장히 많은 비중이 소위 얘기하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생숙도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 아니면은 창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여기에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피크를 많이 치는 시기에 이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웬만한 수준의 이제 부동산 주택 시장 회복으로는 PF 리스크를 의미 있게 감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세부적인 건 이제 관심 있으신 업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아파트나 이제 주거용 기준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을 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장이 그렇게 좋은 사업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분양률은 좀 낮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체율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은행 이제 캐피탈이나 보험에 비해서 높은데 증권은 이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증권은 대부분 이제 우발채무 형태로 익스포저를 갖고 있고 이 연체율은 북에 들어온 거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 정도 숫자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증권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는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의 위험지표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의 이제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축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규모가 이제 한 141%에서 이제 115%로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PF가 상환되거나 줄어든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자본이 확대되는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단계 브릿지론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부동산 PF,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금융 관련된 리스크가 업권 전체적으로 해소된 건 아니고요. 이제 향후에 좀 해소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전부 다 이제 알고 계신 그 내용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좀 전망 말씀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준금리가 분명히 올해 중에 시작은 될 텐데 기준금리 인하가 그 폭은 저희는 그렇게 크거나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아주 크게 많이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요즘 제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는 미국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만 선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뱁새가 돼서 그걸 쫓아가야 되는 이런 좀 불행한 사태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국들의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나라들의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좀 약간 높은 금리 수준에 대한 것들을 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브릿지론 이제 손실 전망인데 이제 아까 교수님이 굉장히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부담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거 작년 저희가 12월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브릿지론 기준으로는 적어도 30에서 50% 정도는 바로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2월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언론에서도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산정했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교수님이 해주신 대로 저희도 이제 이게 내려간 분양가로 한번 역산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또 이제 관련 부서들이 있어서 열심히 계산을 해봤는데 거의 이제 50% 정도, 물론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MPL에 전문적으로 이제 싸지면 한번 들어가 봐야지, 이런 이제 소위 이제 업계의 이제 꾼돌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이제 쭉 이야기를 해본 결과는 50% 정도 디스카운트가 되면 살 용의가 있다. 이제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내가 당장 사업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금융 비용을 좀 넣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상승한 사업비 같은 것들까지를 좀 고려하면 50% 정도는 돼야지 내가 좀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공포감을 저희가 드리고 싶지는 않은 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다 전반적인 이제 이 부분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자를 통해서 버퍼를 확보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PF만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건 아니거든요. 다른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자산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한 3년치 정도를 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상각을 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뭐 금융 시스템 자체에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좀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차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좀 이 코어의 금융권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큰 영향이 없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지주 계열들은 큰 영향이 없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떤 PF 리스크가 이렇게 무슨 큰 이렇게 금융권이 휘청하고 막 이런 식의 좀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식의 좀 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권의 수익성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일부 이제 과거 이제 잘못된 좀 선택을 리스크 관리에 좀 소홀했던 회사들은 많은 좀 고생을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현재 이제 정부도 잘 인식은 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작년 4분기 결산과 올해 1분기 결산까지를 해서 금융권들에게 좀 많은 부분 손실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 충당금 설정을 하고 손실 인식을 하라고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많이 되면은 이제 금융권 분들은 이제 충당금을 많이 쌓고 나면은 매각을 하시긴 좀 쉽습니다. 이제 매각을 하면서 손실 인식을 하는 걸 싫어하시지, 일단 충당금 설정이 되면 이제 손실 인식 매각은 좀 쉽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그것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놔서 토지값이 떨어지거나 이제 좀 PF 중에 좀 안 좋으면 이제 현실적인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제 매각을 하고 새 사업자를 찾아서 그 사업자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좀 약간 의문인 거는, 하반기에 과연 누가 사지? 이게 좀 이제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물론 토지값은 많이 내려와 있긴 하겠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혜택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고민되고 있고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이제 그래도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하반기에 좀 중요한 PF,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금융의 처리 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 및 과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운용 부분에 대한 전략은 재검토가 불가피하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이제 그 과거의 레거시를 처리하는 단계이긴 한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과연 이제 새로운 환경하에서 저축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매각이나 저축은행들이 이제 매물로 좀 많이 나와 있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매각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았던 시기의 내용들은 이제 완전 다 뒤집혀 버렸고, 그럼 새 비즈니스 모델은 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저축은행 분들도 정확하게 좀 대안을 못 잡고, 뭐 PF나 이런 사실 분들도 이거 뭐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직까지 좀 그 M&A가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들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 신용 대출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한 사업 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제일 중요하게는 이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불법 대부업 뭐 이런 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거의 한 몇 년 동안 이런 뉴스들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아주 옛날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대부업 양성화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런 대출들을 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분들이 사실은 만약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그냥 회생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무런 추심도 안 받으시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최고이자율이 너무 낮게 조정이 되면서 아무도 그 비즈니스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저축은행의 어떤 그 개인 신용 대출 부분은 분명히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축은행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도 최고이자율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계속해서 그 주력 비즈니스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 부분도 여전히 중요한 사업 부문입니다. 이제 저축은행 많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저축은행의 이제 인수합병과 이제 규모경제 이슈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제가 이제 저축은행 많이 담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축은행은 이제 조달금리가 높아서 이제 운용금리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지만 저축은행 조달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요구 운용금리가 높은 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그래요. 똑같은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게 해야 되는 게 10조짜리나 5조짜리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효율성이. 당연히 운용비가 자산 대비 판관비 비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것을 커버하다 보니까 이제 리스키한 영역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많이 좀 해소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기반으로 이게 요구 운용 수익률도 좀 낮추고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관리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많이 좀 이제 유동성 이슈 작년에, 그러니까 레고랜드 때 있었던 거 좀 많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디폴트 옵션 관련된 것도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줄이고 싶은 욕망들이 있으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5%로 조달해가지고 3%짜리에 출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금 좀 유동성을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지금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2020, 레고랜드 사태 났을 때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쟁이 있었거든요. 전체 저축은행의 예금 규모는 똑같았습니다. 단지 이제 금리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몇몇 이제 저축은행들이 찔러 이거죠. 수익성 필요 없으니까 몇 퍼센트, 그럼 제가 몇 퍼센트 주면 난 몇 퍼센트 주고 이게 이제 뻔하게 이제 돌아가는, 그렇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저축은행이 이런 은행과는 달리 이렇게 유동성을 커버해주는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제 유일하게 있는 게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이제 약간 커버를 해주는데, 하는과는 이제 완전히 끊어져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은행과 저축은행 중앙회, 저축은행 중앙회와 개발저축은행 사이에 어떤 좀 그 유동성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어떤 프레임워크가 좀 만들어지면서 특정한 순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은행에서 디지털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우리나라 시중은행급은 아니고, 크게 보면 이제 저축은행이 관련된 리스크가 가장 큰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프레임워크를 좀 사전에 만들어 놓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두서없이 저축은행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기종 실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방안과 함께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까지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로써 준비된 모든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포럼에 참석해주신 우리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실 시청자분들께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딜사이트 금융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